본 사이트에 게시된 교육 자료는 온라인 계약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고장고 학생과 교사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 수업 목적 외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얼굴이 드러나는 동영상 강의 및 토론 수업 등의 수업 장면을 캡처, 편집, 촬영, 녹화하여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교권 침해, 학교 폭력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로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바로 알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PT의 내용 출처는요. 시사상식사전 저자 PMG 지식엔진연구소와 제공처 방문각에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구성했고요. 영상 출처로는 유튜브 채널 YTN 사이언스, YTN 뉴스, 연합 뉴스 TV, KBS 뉴스, JTBC 뉴스 영상을 활용하여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시청하셔야 관련 퀴즈를 모두 풀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필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에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21일 우한 의료진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의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확인했는데 이 의료진 감염 여부는 사람 사이의 전염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WHO는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속출하자 WHO는 3월 11일 홍콩 독감, 신종플루에 이어서 사상 세 번째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하죠.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WHO는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코비드19라고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공식 명칭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생겼습니다. 코비드는 코로나의 CO, 바이러스의 VI, 질병을 뜻하는 디지즈의 D를 합친 단어입니다. 숫자 19는 이번 질병이 발생한 2019년을 뜻합니다. 이번 명칭은 WHO 권고안에 따른 겁니다. 권고안에는 좋은 명명법과 질병 이름으로서 피해야 할 용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좋은 명명법으로는 질병을 일으키는 증상에 기반을 둔 용어, 질병에 영향을 받는 대상층이나 심각성, 계절성을 밝히는 세부적인 용어 사용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규명된 경우에는 그런 해당 용어를 질병 이름에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특정 지역명이나 개인의 이름, 동물, 식품명, 직업명 등은 신종 감염병의 이름을 만들 때 담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명칭으로 인해서 환자들과 특정 지역 등에 미칠 낙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는 지명을 딴 이름들이 주로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카 바이러스는 아프리카의 지카 숲에서 유래했고 에볼라 바이러스 역시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강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메르스 역시 풀었으면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장명이나 특정 지역이나 경제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때문에 WHO가 권고안을 마련한 겁니다.
권고안에 따라 만들어진 이번 감염병의 공식 이름 신종 코로나 우한 폐렴 대신 이제는 코비드-19, 한국식으로는 코로나19로 불리게 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정식 명칭은 코비드-19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입수해서 분석해 본 결과 박쥐 유래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관련 뉴스를 영상으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와 메르스처럼 박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국내에 서식 중인 박쥐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박쥐는 100여 종에 달하는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 숙주 동물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내에서도 박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서식 중인 박쥐 분변 550개를 분석한 결과 50종에 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중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 서열이 67% 정도 유사한 바이러스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지금 국내에 있는 박쥐 바이러스하고 염기 서열 상동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약 67%에서 67.2% 정도. 사스나 메르스하고 상당히 유사도가 높은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어서 심지어 국내 박쥐에서 검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율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다만 국내 박쥐들은 동남아 등에 서식하면서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박쥐와 달리 곤충을 먹고 살기 때문에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다른 동물들과 접촉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박쥐가 여러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점, 또 수백 마리씩 집단 생활을 하며 집단 내부에서 끊임없이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킨다는 박쥐 특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내 서식하는 박쥐에 대한 선제 연구를 이어가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 침방울이라고 하죠.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됩니다. 이때 비말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침 등의 작은 물방울, 이것을 비말이라고 하죠. 물방울이 바이러스 세균이 섞여서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을 통상 이동거리로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의 경우 환자의 침 등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은 2월 19일 공기 중에 떠 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즉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의 발생 현황을 뉴스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13일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사망자가 17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 오전 9시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77만 8천여 명, 사망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미국이 53만 2천여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스페인 16만 3천여 명, 이탈리아 15만 2천여 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미국이 하루 사이 1,800여 명이 늘어나서 전체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핑을 통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현황부터 살펴보죠. 네, 국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12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오전 방역당국 발표 이후 2명이 더 늘어서 모두 216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추세를 보면 한동안은 100명 안팎에서 정체해 있었죠. 그러다 지난주부터 다시 줄어들어서 최근 나흘 동안은 계속해서 5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는 뚜렷합니다만 불안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류해봤는데요. 해외 유입 사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해외 유입 관련, 그러니까 입국자와 접촉해 2차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도 7%에 달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가족이 절반 정도였고요. 지인이나 업무 관계로 접촉한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은 2주간의 자가 격리를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집에서도 가족들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도 봤지만 최근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 미국 비중이 높네요. 네, 해외 입국 확진자를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요. 지난달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유럽발 입국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미국 등 미주 국가에서의 입국자가 더 많아졌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전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 55만 명을 넘어섰고요. 유럽 국가들도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해외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시면 4월 13일 0시 기준으로 전국 확진 환자 누적 현황에서 대구가 64.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기본 통계를 살펴보시면요. 4월 13일 0시 기준입니다. 성별을 확인해 보시면 확진자 수는 여성의 비율이 좀 높고요. 사망자 수로는 남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진자 중에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살에서 29살, 20대의 확진자 비율이 가장 높고요. 사망자 수를 보시면 80세 이상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의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에 발열 37.5도나 기침,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근육통,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드물게 무증상 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감기와 독감, 코로나19의 증상에 대해서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초기 증상에서 구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특징적으로 볼 때는 일반 감기는 다양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 또한 다양하면서 그 증상의 초기가 좀 경미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독감으로 분류되는 것은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생기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 아주 고열이나 심한 몸살, 이런 급작스러운 그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열 이외에 어떤 설사나 이런 소화기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보통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 같은 이제 호흡기 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판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 분석 일치 여부를 통한 확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심 환자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양성 반응을 살펴보는 검사법이었는데요. 약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1월 31일부터는 코로나19만을 타깃으로 하는 새 검사법, 이른바 리얼타임 실시간 PCR이 개발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적용됐습니다. 이 검사법은 시약키트가 핵심으로 검사 6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키트는 2월 7일부터 민간 병원에도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필수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되고 새로운 검사법까지 도입되면서 하루에 최대 17,000건의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코로나19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서 채취한 가래나 분비물입니다. 3중 밀폐 용기에 담겨 평균 4도를 유지한 차량으로 검사기관에 이송한 뒤 곧바로 소량의 유전 물질을 분리합니다. 다시 이 물질을 수백만 배로 늘린 뒤 코로나19에서만 나타나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확진 여부를 가립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이른바 리얼타임 PCR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하루가 꼬박 걸리던 기존의 바이러스 검사법과 비교하면 검사 시간이 6시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선된 실시간 RT-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같은 새로운 진단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건 지난 1월 31일.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해 승인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약을 개발하는데 저희들 한 2주 소요되었습니다. 인허가는 한 열흘 걸렸거든요. 인허가 열흘이 통상적으로 가면 그게 한 6개월 걸리는데 열흘이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정부 출연 8개 연구기관은 다른 민간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초기 감염 여부까지 정확히 가릴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간편하고 정확한 진단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지원과 함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면 기침, 인후통, 폐렴 등 주요 증상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나 2차 감염 예방을 통한 항생제 투여 등의 대증치료, 대증요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담당 의료진들은 일부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 면역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된 뒤에도 무증상으로 바이러스가 3에서 4주 정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드물게는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종료됐다고 해도 최소 2주가량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항원 다양성이 크고 변이가 빈번하게 일어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또 백신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이미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렸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백신 개발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도 이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법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염증 확진 환자의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대한 치료가 우선적으로 작용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나 소염제를 처방하는 등 환자의 증상에 따라 대처하는 치료법을 대증치료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로는 HIV 치료제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환자가 스스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때까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원인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응의 한계를 지니고 있죠. 바이러스 자체로 해서 감염이 왔을 때 바이러스가 모든 장기를 직접 가서 망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은 물질들이 생겨요. 염증 매개 물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 장기에 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제일 많이 게 폐이겠죠. 그렇죠? 뇌 손상, 심장, 간 이런 데 주요 장기에는 이제 폐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급성호흡기 증후를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항바이러스제로만 될 수 없다는 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역 조절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죠. 자, 여러분 지금껏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차시부터는 예방 수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필기 내용을 바탕으로 예방 수칙까지 영상을 본 뒤에는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